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이틀째입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금 2,000명 증원 확정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고 정부 역시 전공의들의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선 조금 전 대통령 민생토론회장을 찾았다가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갔던 강경파 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른바 유연한 처리를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만에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역시 증원 내용을 대입 전형에 반영해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선처하겠다는 언급 없이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위해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익명신고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던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이후 기존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료계의 대응 강도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조금 전 끝난 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거에선 이면택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이면택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최대 1,0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민생토론회장을 찾았다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의사협회장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이지만 당장 내부 강경론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견 협상의 여지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대를 둔 서울 주요 대학 총장들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애초 증원을 요구했던 일부 대학의 총장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변수가 많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의대 증원을 주도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서울대 의대를 찾았습니다. 대화 상대는 의대를 둔 서울대와 연세대, 가톨릭대 등 주요 대학 총장들입니다. 핵심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그리고 전 의료계에서 3자 참여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의 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져 2시간 20분 동안 계속됐고 한 총리는 앞으로 협의체 구성 범위를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 좀 확대를 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대화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화에서는 의료계가 내건 조건, 즉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 총장들은 2,000명 증원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어떻게 협의체를 할 수 있겠는가, 2,000명 조건을 깨고 대화 협의체를 얻자는 제안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정부에 증원안을 제출했던 대학 총장들마저 더 이상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증원 규모를 줄이자고 요청한 겁니다. 다만 이번 대화 자리에 핵심 당사자인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충남대와 강원대, 제주대 등에 이어 인제대 의대에서는 전체 교수의 70%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간 건 아니고 수요일 날 다 제출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와 대학 총장들의 대화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굳게 지키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여당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부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대화의 의제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수도권 후보들도 정부의 유연한 자세와 양보를 요구하며 가세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교수들의 줄사표가 본격화된 서울대병원.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단체 대표단과 면담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2,000명을 고수하는 정부 방침은 경직된 데다 순서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은 2,000명에서 1명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그 입장 때문입니다. 그제 의대 교수들과 만나 중재에 나선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도 대화의 주제를 제한하지 말고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타협 불가능한 지점이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이것도 타협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당 핵심 관계자는 2,000명은 절대 손을 못 댄다며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것마저 열어놓고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건설적인 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민심이 악화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정부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호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천 지역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용산의 민심을 전해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이 윤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위원장에게 기대한 것은 현장 의료인들을 돌보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는 거였다고 말해 선거가 임박하면서 당정 간 엇박자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22대 총선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곧 시작될 텐데 각 당은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4년 전 압승했던 민주당은 254곳의 지역구 가운데 1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숫자보다는 흐름이 중요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우세 지역이 몇 곳쯤 되는지 국민의힘은 숫자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 몸을 낮추면서도 이번 주부터는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그리고 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황상무 수석 사퇴와 이종섭 대사 귀국으로 지지율 하락 요인이 해소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역구 82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그보단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서울의 경우 전통적 강세인 강남 3구 대부분을 포함해 인접한 동작 1과 강동 갑 등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수성과 동시에 수도권 약진을 기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좀 나서주면은 결국은 이런 힘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민주당은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다며 상승 추세라는 판단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정권, 그다음에 이런 원칙과 상식을 깬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좀 해야겠다. 이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지난 한 달 새 뒤처졌던 지지율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며 현재 110곳 정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강세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서 현 의석 수준의 당선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과 충청권 등 곳곳에서 접전 중이라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석이라도 절대 승리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절대 신중, 절대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
10석 이상 확보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은 총선 비용 펀드가 50여 분 만에 목표액의 4배인 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여러 곳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고 20석 이상과 현재 의석수인 6석 유지를 각각 목표로 내건 새로운 미래와 녹색 정의당도 보름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다소 균열이 감지되기도 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도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울산 등 영남권을 돌며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검사와 피고인 신분이었던 두 사람이 여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만났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한 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엔 이번 총선에 최경환 전 부총리와 공천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 등 이른바 친박 계열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하면서 다소 균열이 감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30분간의 대화에서 단합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중도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기현 전 당대표와 함께 서서 유세를 벌이는 등 이른바 부울경 지역을 잇따라 돌며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나라를 범죄자와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말자는 현수막을 만들어 전국에 내걸려 했다가 급히 철회했습니다. 선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저는 좀 더 국민들께 더 좋은 말을 내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첫 공식 행선지로 인천 백령도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두 야당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야권 일각의 대통령 탄핵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끌어내리자. 이거는 무정부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5G 이동통신 저가 청년 요금제 도입 등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정책을 강조하는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격전지를 잇따라 찾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이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방어한 여당 후보를 향해 국민들 약 올리는 거냐고 비판하는가 하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강조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앞서 서울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마치자마자 이번엔 서울 동작구를 찾았습니다. 경찰 출신 류사명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맞붙는 곳으로 공천 확정 이후 벌써 4번째 방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조사된 만큼 정권 심판을 위한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현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현 체제가 계속되라고 응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을 엄호한 여당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875원, 네. 그거는 한 풀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겁니까? 맞습니다. 약 올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겨냥해
수사 외압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순직한 사건이 그저 조그마한 사고라니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실이 할 말입니까? 국민을 대체 뭐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대표는 다만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며 의붓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는 계모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재혼 과정을 비하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접전 지역 유세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서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걱정이라고 합니다. 빌라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도 함께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년 전 지어진 서울의 한 신축 빌라입니다.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한 채에 올해 공시가격은 1억 6,900만 원, 작년보다 900만 원 내렸습니다. 이 지역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97% 올랐는데 빌라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거래가 줄었고 거래가 하락에 덩달아 공시가도 떨어진 겁니다. 당장 각종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빌라 주인들은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빌라 전세 가격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정해지는데 공시가가 떨어지면 전세금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보증 한도를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줄이면서 이미 전세금을 내렸는데 여기서 다시 공시가격까지 더 낮아지면 새로 세입자를 구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기존의 임차인들이 보증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전세 사기꾼 아닌 전세 사기꾼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난 1월 전세금도 못 내주는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대위변제 액수는 3,469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빌라가 늘어나면서 액수 자체는 18개월 만에 줄었지만 빌라 전세 시장의 침체는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든지. 월세 쏠림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올해 초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전 남자친구는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여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이 여성이 숨지기 전에 수백 통이나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면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112 신고 내역서에는 여성의 이별 통보에 남성이 의자를 던지거나 자신이 죽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2번 지구대에 신고를 했었고요. 또 이웃이 소란스러워서 지구대에 한번 신고한 적이 있어요. 창틀에 애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여자니까 오래 못 버티고 한 손이 떨어지고 한 손이 떨어지면서. 하지만 남성은 말다툼은 벌였지만 여성이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주장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성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성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하루에만 400통이 넘는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토킹과 협박 등의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법원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남성의 행위가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심한 상처,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지경까지 몰아설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커다란 폐해가 있지 않나.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폭력이나 살인 같은 끔찍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곤 하죠. 그래서 2년 반 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대법원이 악질적인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벌금형 없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발신 번호를 숨긴 채 전 여자친구에게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따라다닌 스토킹 범죄자. 1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따라다닌 게 문제였는데 법원은 황당하게도 과거 사귄 사이였다는 점을 처벌 수위를 낮춰준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2년여간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406건. 4분의 1은 벌금만 냈고 3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실형은 18.7%에 그쳤는데 범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 반 만에 처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까지, 흉기를 가졌다면 5년까지 처벌하는데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1,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옮기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 가중처벌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고 무조건 선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보다 양형 기준이 높게 설정이 됐어요.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10억 원이 넘는 마약 사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관이 이 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는 판결문에 반드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추적을 피해 왔는데요. 경찰이 중국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책상 위에 종이봉투를 내려놓자 여성이 돈을 세기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여성은 자금관리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행됐다거나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겁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명, 피해 금액은 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을 소개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이는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등록 환전상을 거점으로 삼아 점조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건네받은 현금은 2차, 3차 수거책에게 차례로 전달된 뒤 자금관리책인 환전상이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이 중국 총책에게 돈을 보내기 전 환전하던 사무실입니다. 원래 세무사 사무실이었는데 이렇게 간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수거책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금 3억 5천만 원을 압수해 출처가 확인된 8천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선 어떤 경우에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가는 일은 없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있고 결의의 구속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왕 특파원, 먼저 결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핵심은 즉각 휴전입니다. 그 시점은 다음 달 9일에 끝나는 이슬람의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 안에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또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 가자 지구의 인도적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이 결의에 따라서 가자 전쟁이 끝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휴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의안 문구를 보면요. 즉각 휴전, 인질 석방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요구한답니다. 또 결의를 따르지 않을 시 제재 같은 강제 조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보리 내에서조차 이 구속력을 놓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fully support some of the critical objectives in this non-binding resolution. 安理会决议是有约束力的，我们要求当事方履行联合。 자, 그러니까 미국은 반드시 휴전할 의무가 없다라는 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휴전을 한다 만다 명확한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결의에 대한 평가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마스는 환영한다면서 자신들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당장 맞교환하자고까지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반발했습니다. 휴전의 조건으로 인질 석방을 내걸지 않았는데 이러면 하마스가 휴전만 하고 인질은 석방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휴전 거부 의사로 읽힙니다. 예, 그동안 미국이 휴전 결의안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권을 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결의안 통과를 막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맹인 미국마저 등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렸고요. 오늘로 예정한 정부 대표단의 미국 파견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게 대이스라엘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달랬는데요. 친민주당표 이탈을 의식해 결의안 기권으로 노선을 수정해놓고 구속력은 없다면서 출구를 열어주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참여하고 있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오늘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모레는 주요국 대사들과 장관들이 참석하는 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외교부는 이런 회의가 열리는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사와 마찬가지로 출국 금지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달 말 하와이로 출장을 가려 했다가 최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를 비롯한 6개 나라 대사들이 오늘 방산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업체와 방문 시점, 방문 결과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 알릴 경우 방산 관련 정보가 공개돼 비공개 원칙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외교부는 이 대사의 귀국 일주일 만인 오는 28일 공관장들과 장관들이 참석할 합동회의가 열린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서 방산협력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합동회의 이튿날엔 수출입은행 등을 찾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급조 회의 논란이 이어지자 구체적인 일정을 잇따라 공개하는 모양새인데 이번처럼 특정 대사들이 귀국해 장관들과 만나는 회의도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거의 처음이 맞는 것 같다며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개별 공관 차원에서 과다한 업무를 하기 어려워 대면 협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공관장 회의 이후에도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른 대사들까지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머지 대사들도 공무수행에 필요한 일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대사와 함께 출국 금지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하와이 등으로 출장을 가려다 이달 초쯤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이슈가 불거지자 김 사령관의 출장을 슬그머니 취소한 것이라면서
외유성 출장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8월 최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보직 해임됐는데요. 군 검찰은 이날 곧바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다음 날 압수수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강제 수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출석했던 지난해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보고서 하나를 작성합니다. 항명죄 성립 관련 검토.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개별적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박정훈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대령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 보류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이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은 법무관리관을 통하여도 군사경찰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도 상관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종섭 장관이 수사 결과 이첩을 서면으로 결재하고도 구두로 보류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작성 시점이 이상합니다. 박 대령은 보고서 작성 9일 전인 8월 2일 이미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전격 보직 해임됐습니다. 보직 해임된 당일 군검찰은 박 대령을 입건했고 다음 날엔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들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고 나서야 군검찰이 항명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법적 검토도 없이 수사에 나섰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근거자료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누가 이제 쟤 죽여 그러니까 톱성 입건부터 한 거예요.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도 뜨악한 거지. 앞뒤가 지금 바뀐 거죠. 군검찰은 이후 8월 14일에 해병대 수사관 2명을 혐의자에서 빼며 박 대령의 죄명을 집단 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더 해야 한다며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신고인인 참여연대에게 통보했습니다. 일단 총선 이후로 사건 처리를 미룬 걸로 보이는데요. 기간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역 없이 조사라고 적힌 봉투를 든 시민들이 권익위 민원센터에 늘어서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의 릴레이 민원입니다.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접수 90일 만인 어제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30일. 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0일 총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조사를 더 해야 하는지 권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사가 부족했냐는 MBC의 질문에 권익위는 법령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고된 듯도 했습니다.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품들이 건네진 현장인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코바나 없어요. 이거 언제 없어졌어요? 2월 말에 없어졌다고 저 얘기는 듣고 왔는데. 네, 촬영 안 되시니까 여기 코바나 없어요, 저희 쪽에.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된다며 청구된 국민감사와 관련해 감사 연장을 5번째 통보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시작된 감사를 1년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권익위 역시 이처럼 조사 연장을 거듭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조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선거 유세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이재명 대표는 모두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 이 대표가 지각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기자 법원은 강제 소환까지 경고했고 급기야 투표 바로 전날에도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온 이 대표는 출마자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건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같은 시각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제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야 출석했습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일주일 뒤 다시 열린 대장동 재판. 이 대표는 강원도 유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 나와야 한다며 강제 소환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대표는 법정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표는 자신의 반대 신문은 끝났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도 지장이 없다며 반드시 출석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총선 출마자인데 선거운동 기간 재판을 진행하는 건 가혹하다며 다른 정치인들 재판도 선거 기간을 빼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는 재판장이 정한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 29일은 물론 4월 2일 또 투표일 바로 전날인 9일까지 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치 일정을 고려해주면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거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각과 불출석에 법원이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이 대표의 선거운동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까지 모두 3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이 다리 교각과 충돌해 교량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여파로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들이 강물로 떨어지면서 최대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붕괴 가능성도 꽤 커서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코키 브릿지입니다. 한 대형 선박이 다리 쪽으로 슬금슬금 접근하더니 한쪽 교각을 느닷없이 들이받습니다. 균형을 잃은 다리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쌩쌩 달리던 차량들은 강물 속으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새벽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선이 다리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고를 긴급 뉴스로 전하며 인명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pproximately 1:30 this morning, a vessel traveling through the Patapsco River outbound collided with a column. Up to 20 individuals who may be in the Patapsco River right now, as well as multiple vehicles. 충돌 당시 무너진 다리 위에서는 대형 트레일러 등 서너 대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7명도 교량 점검을 위해 다리 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티모어 소방 당국은 최대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사상자 사고로 분류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다리 위에 차량과 화물잔해가 매달려 있어 추가 붕괴 우려가 큽니다. 1977년 개통한 프랜시스 스코키 브릿지는 2.6km 길이의 왕복 4차선 교량입니다. 695번 고속도로의 일부여서 차량 통행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주 교통당국은 이번 사고로 양방향 차선이 폐쇄돼 차량이 우회 중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사기범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골라서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도 범칙금을 내고 보험료가 오르기도 합니다. 당국이 이런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며 중앙선을 살짝 넘어오자 뒷차량이 그대로 달려가 들이받습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는 택시를 직진 차선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합니다. 일시 정지해야 하는 적색 전멸 신호등에서 서지 않고 진입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기다렸다는 듯 속도를 높여 그대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말 할 거 없고 저기 보험 드셨죠? 보험회사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두 보험 사기입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탓에 벌점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사고 기록이 남아 몇 년을 두고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할증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나 벌점은 피해자가 직접 판결문을 확보해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 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개발원이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구하기 힘든 판결문 대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출력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랑 보험개발원이 이미 취합돼 있던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당장 보험 사기 피해가 확인된 14,000여 명, 추가로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길을 막고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를 하던 20대 남성이 이를 지적하는 80대 노인을 강하게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갈비뼈 7개가 부러졌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심 번화가에 있는 한 편의점 앞입니다. 편의점 앞 오른편에 차 한 대가 정차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운 곳은 횡단보도 위, 골목에서 나오는 차로까지 막은 상태였는데 인파가 붐비고 차량 통행도 많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불법 주정차가 잦은 곳입니다. 80대 어르신은 이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불법 주정차를 한 이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인 남성이 내리더니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여자 문제라. 그러니까 이거 다녀야 되는데 왜 차를 여기 사고 이거 사노 이래 여자한테만 이러지 욕 막 해. 80대 노인과 말다툼이 이어지던 순간 20대 남성이 노인에게 다가오더니 거칠게 밀어 쓰러뜨립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시민이 20대 남성을 말리면서 더 큰 폭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진 결과 노인은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폐에도 피가 고여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요양병원에 계속 있어야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하여튼 많이 참담합니다 지금. 2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노인이 먼저 자신들을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열려면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한 동물원 수족관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폐업이나 휴업으로 문을 닫은 동물원에는 지금도 많은 동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 복합 쇼핑몰. 지하로 내려가자 지난해 11월부터 휴업 중인 실내 동물원이 나옵니다. 수의학 교수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실내에서 여러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울립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최소한의 전기만 공급돼 실내 등은 꺼진 상황. 부분 조명만 들어온 우리로 다가가자 좁은 유리장 안에 갇힌 사자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멍하니 초점을 잃은 사자는 가까이 다가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눈에 초점도 별로 없고 그냥 멍해 보이죠. 한 곳에만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시선만 두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맹수락하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숫사자 다리에는 붉은 상처가 커다랗게 도드라져 있고 발과 복부 곳곳에서도 비슷한 상처가 눈에 띕니다. 곰팡이 같은 거 그런 감염일 수도 있어요. 이 환기도 안 되고 물청소하고 습기가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아물지 않든지 털 자체도 빠지거나. 미어캣들은 추위를 피하려는 듯 여러 마리가 서로 껴안고 있습니다. 여우 원숭이들도 서로 감싸는 채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추워서 저렇게 안에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곳에 사는 아프리카 펭귄들은 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작은 온열기 앞에만 모여 있습니다. 계속 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있다 보니까 체중을 오롯이 2다리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원숭이와 사막여우는 끊임없이 좌우를 오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하이에나는 쉴 새 없이 울어댑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형 행동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동물은 58종 201마리. 햇빛과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 배설물이 쌓여있는 불결한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작은 상처 같은 게 생기면 발바닥에 이제 피부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쌓여있는 변을 위에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나마 일주일 전 새로 온 사육사 부부가 최소한의 수고료만 받고 동물들을 돌보면서 나아진 상황입니다.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아이들도 똥밭에 있고 상처난 애들도 있었고 온도하고 안 맞아가지고 좀 추위에 떠는 애들도 있었고.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는 동물원 휴업 이후 7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다친 사자에 대한 치료를 요청한 것 이외에는 모두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운영자는 코로나 이후 수익이 악화돼 문을 닫은 와중에도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 여름 경북 고령에 새로 생기는 동물원에 동물을 모두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관상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동물을 굶기거나 뭐 이렇게 동물을 이제 방치해 놓는다든지 급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령군은 현재 건설 중인 동물원은 없다며 허가 신청 서류조차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남효정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어사전을 보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이 넘치는 시기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대는 지자체들마다 천차만별이죠.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청년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의 청년 정책 담당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청년 인구를 늘리는 인구 대책을 마련할 때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해야 할지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청년의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혼 시기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변화함과 동시에 청년 나이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정부가 청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그런데 전북자치도가 조례로 정한 청년은 이보다 5살이 더 많습니다. 고령화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더 넓은데 장수군의 경우 만 15세부터 49세까지를 모두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 유입은 없는 가운데 청년 범위만 확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때는 39세였다가 20년도에 49세로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포섭된 인구가 9%나 늘어났어요.
공청회에서는 청년 연령 상한을 일괄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입장은 나뉘었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청년 연령을 다 같이 높여도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완주군도 45세로 됐으니까 시군도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이게 안정적으로 사업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를 거론하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연령 확대해도 저희가 적용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상향을 하다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좀. 청년 연령이 상향되면 정책 수혜 대상은 늘겠지만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지원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고령화가 가져온 청년 인구 소멸 문제가 이젠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요즘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번엔 비상장 회사가 곧 상장이 될 것처럼 속여서 17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기업 정보를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기사를 내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설 금고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육중한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소형 금고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한 금고문을 열었더니 5만 원권 현금 따발이 가득합니다.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총 45명. 이 가운데 총책인 40대 남성을 포함한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유령 회사를 차린 뒤 기업 상장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처럼 홈페이지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투자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홈페이지로 유인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속여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비상장 주식회사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이라는 회사는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을 제공하며 상장 시 최대 1000%의 수익이 날 거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또 경제지와 경제방송에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식의 기사형 광고를 냈습니다. 기사형 광고로 해서 곧 상장될 거다. 주요 경제지나 경제방송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실제 피해자가 많이 확산된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상장 계획은 물론 가능성도 없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한 주당 500원짜리 주식을 평균 10,000원씩 약 150만 주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6달 동안 끌어모은 돈은 175억 원, 피해자 수는 5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일당이 숨겨둔 현금과 명품 시계 등 범죄 수익 50억 원가량을 압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외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MBC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들을 상대로 당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각 당이 강조하는 정책을 소개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또 선거 시즌, 정치 이슈에 묻혀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들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인데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를 통해서 녹색정의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천호 박사를 만난 곳은 대구에 있는 파련습지입니다. 개발 바람으로 습지 한가운데 토건 공사가 예고된 곳이기도 합니다.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 녹색 정의당의 이제 존재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는 30년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조 박사의 일은 신입 시절 내일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던 데서 미세먼지 예보를 거쳐 퇴직 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연구로 확장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온도가 올라간다. 저는 이건 연구 책임자였어요.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는 사회운동 차원을 넘어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조 박사는 정당을 찾았고 녹색정의당은 영입인재 1호로 조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기후위기 전면 대응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 오늘 우리가 녹색 정의당의 이름으로 모인 것 같습니다.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곳곳에서 폭우와 고열이 일상화된 지구는 이미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예언을 믿어주지 않는 그리스 신화 속 카산드라의 저주처럼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치는 카산드라의 저주를 넘어가 보는 것이다. 깨트려 보는 것이다. 조 박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풍력, 조력, 지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지역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역시 기후 문제 해결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탄소 중립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잡는 바로 이런 행정의 조직, 그다음에 국회 안에서도 바로 기후특위와 같은 상설 조직들을 만드는 거를 첫 번째 타겟으로 해야 되겠죠. 지난해 초봄,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에 일찍 사과꽃이 피었지만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간 기온에 냉해를 입었습니다. 사과 수확이 줄었고 비싸서 사과도 먹기 어렵다는 현실은 이미 기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문제라든가 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 박사는 당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면서 후순위를 자처해 비례대표 8번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초임 교사의 죽음을 보도한 MBC 차주혁 기자가 제26회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관련 보도가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켰고 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 법률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불법 도박 연루설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역사 미즈하라의 거짓말이었다며 자신은 베팅을 한 적도 돈을 송금한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자신의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과 절도 혐의로 해고된 지 닷새 만에 오타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まず僕自身も信頼していた方の過ちというのを悲しくというかショックですし 미국 ESPN의 취재에 처음엔 자신의 빚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미즈하라가 이튿날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해명하는가 하면 오타니 이름으로 도박업자에게 송금이 된 일도 뒷받침되면서 오타니도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지만 오타니는 개막전을 마치고 숙소에서 미즈하라의 도박 문제를 처음 알았다며 자신은 불법 도박에 베팅을 한 적도 부탁한 적도 없고 모든 건 미즈하라의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口座からお金を盗んでなおかつみんなに嘘をついていたっていうのが結論から言う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チームも代理の人たちに対してもつまり僕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ていたっていうふうに嘘をついてました. 다만 미즈하라가 어떻게 오타니의 계좌에 접근해 돈을 빼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시즌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힌 오타니는 기자회견 이후 재활 투구 프로그램을 소화한 뒤 시범 경기에도 출전했지만 미국 복귀 후 이틀 연속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남자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에 이어 조종목 200m에서도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 무대를 향한 간절한 만큼이나 긴장감이 감돈 자유형 200m 결승전. 50m를 2위로 통과한 황선우는 100m 구간부터 1위로 치고 나왔습니다. 이후 줄곧 선두를 지킨 황선우는 1분 44초 9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으며 자유형 100m에 이어 주종목 200m에서도 파리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 올림픽에서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실수가 없이 완벽한 레이스를 펼치고 싶고 올림픽 메달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면은 제가 갖고 싶은 메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단거리에서도 무서운 상승세로 2위를 차지한 김우민이 자유형 1500m에 이어 두 번째 출전권을 확보한 가운데 20살 김영현이 깜짝 4위를 차지해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과 함께 개형 800m 주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4등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형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선으로 최대한 열심히 형들보다 빨라질 거예요.
프로야구 NC의 김성욱 선수가 KBO 데뷔전에 나선 키움의 헤이조스를 상대로 올 시즌 1호 만루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봄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또 38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 오늘 아침 설악산 근무자분들의 출근길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설악산 대피소 근무자분들은 중청, 소청 경우는 한 5시간 평상시에 걸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쏠된 양이 한 1m 이상 이제 해치고 나가야 되는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유난히 많이 내린 눈 때문에 국립공원공단 직원분들을 비롯한 해당 지역 주민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내린 이 비나 눈 때문에 밤사이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짧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밤사이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5도, 안동 0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9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